작품하고 반더로프 그 작품을 두 개를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1, 2, 3, 4, 5, 6에서는 어떻게 구상이 추상으로 변전해 가는 과정을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연대순 자기가 작가 의도 없이 그 자기 일생을 그 시비적으로 하면서 작품이 그렇게 발전해 나간 거고 두 번째 작품은 의도적으로 반더로프 작품은 의도적으로 이제 그 추상화 작품으로 이제 그렇게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더로프 그 작품 뒤에 거는 마지막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앞에 것까지만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 추상화 자체는 아 이게 원래 말에서 이렇게 나왔는지를 잘 읽어내지 못하겠어요. 그러고 지금 몬드리안 작품은 이제 뭐 몇 년도 자기가 또 한 몇 년 후에 또 작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연대대로 2, 3년씩 이렇게 차이를 두면서 이제 작품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아까 지금 우리가 이제 표상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몬드리안 작품이 언제 모데른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식으로만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 작품이 쭉 구상해서 이렇게 쭉 해 나가면서 그 그림의 어떤 기법이 발전해 나가면서 나중에 추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전체의 과정 자체가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실물의 어떤 본질을 포착을 할 것인가를 사고를 계속하면서 발전해가 나온 게 나중에 몬드리안의 어떤 그 도형으로 나온 어떤 작품이고 거기에도 굉장히 초기 플라톤, 후기 플라톤의 그 비율의 어떤 관계라든지 아니면 피타고라스의 어떤 비율의 어떤 관계 아니면 그리스 시대 때의 어떤 그 육체 몸에 대한 어떤 황금 비율 같은 관계들이 그 속에 지금 몬드리안 작품 마지막 작품 속에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런 어떤 도식적으로만 이해되어질 수 없는 어떤 것들이 그 작품 속에 지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한 작품이 우리가 여기 있는 걸 굉장히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야만이 그 몬드리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마지막 작품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가능하다. 거기에는 초기의 그 그리스 사상 비율 인간에 대한 어떤 비례 그러니까 그 플라톤 후기와 혹은 피타고라스적인 어떤 그 사유 방식이 거기 지금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게 세자닌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도형에 대한 어떤 세 가지 파악의 어떤 방식을 통한 어떤 작품이 또 그 몬드리안 작품 속에 또 내재되어 있고 또 그 자체가 이미 모델은한 어떤 작품의 어떤 형식으로 탄생이 되어 있는 속에는 이미 이전에 어떤 많은 어떤 그 예술 이론들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작품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보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반더로프 작품은 의도적으로 그게 이제 추상화 작품으로 지금 그렇게 간 거예요. 뒤에 마지막 작품 그게 말인지 아닌지 저도 그걸 딱 해가지고 다 앞에 거 다 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말이 이렇게 탄생이 되는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앞에 것까지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어떤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작품을 이해를 하고 할 때 첫 번째는 선이해가 필요하고 선이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이론적인 작품 그런 다음에 그 시대 때 당대 때 유행했던 어떤 방식 표현의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고 또 더 나아가지고 예술 작품을 이렇게 자꾸 오픈하게 열린 마음으로 예술 작품을 대해야만이 그 이해가 될 수 있고 그걸 또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어떤 열린 자세를 가져야만이 그것이 어떤 하나의 어떤 예술 작품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워홀에 대한 어떤 그 브릴로의 어떤 그 작품은 여러 가지 변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될 그 플라톤의 어떤 그 텍스트 자체가 모방에 대한 어떤 그 플라톤의 어떤 비판적인 태도가 있다 하더라도 플라톤조차도 현대에서 벌어지고 있던 코피에 대한 코피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에 대한 어떤 예술적인 어떤 새로운 예술에 대한 어떤 탄생의 의미가 플라톤적인 어떤 방식으로는 절대 이해될 수 없는 어떤 방식이 현대 예술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뭘 말하는가 하면은 어떤 하나의 어떤 형이상학적 어떤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이미 제도화, 재단화 시켜버리면은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고유성, 그 유일성, 그런 다음에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대 때 가지고 있는 현대잖아요. 세계성이 이렇게 그 없어져 버리면 혹은 그것이 파괴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 작품 자체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그걸 또 하나 예술 작품으로 수용을 할 때는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 상황을 넘어서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예술에 대한 어떤 그 열린 마음으로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걸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열린 마음조차도 우리가 이런 가지고 있는 어떤 선이해가 없이는 그게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거.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런 이런 어떤 순환적인 어떤 관계가 예술에 대한 이해의 어떤 방식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본적인 베시스로 이제 꼭 깔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텍스트로 넘어가요. 질문 없으면은 여기까지 질문. 예, 쌤. 추성훈이 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예. 그러니까 혹시 원앤 이거 Three Chairs 이 그림 아세요? 예. 예. 예, 쌤. 예. 네, 이거 아시죠? 이 예. 그림도 저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거 설명 다 아시는 그림인가요? 예, 그것도 있고 침대 이제 네. 예, 그 라우센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 그냥 대충 그 사람 이제 침대 자체를 그대로 딱 그러면은 플라톤에 대한 어떤 반격인 거죠. 왜냐하면 플라톤은 제1모방, 제2모방을 구분하고 제1모방에 대해서는 즉 코피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권리를 주지 않습니까? 장인에 대한. 근데 그거조차도 새로운 어떤 개념으로 파괴를 하는.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은 현대 자체가 이제 이 코피에 대한 혹은 또 계속 그 코피에 대한 또 코피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 자체가 결국 그게 가능한 것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의미 부여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예술 세계를 지금 형성해 들어가고 있고 그걸 수용되어질 수 있는 어떤 세계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는 바로 이렇게 플라톤 혹은 모방적인 어떤 이 방식을 단순하게 이런 그 모데른이 극복한 방식과 다르게 현대에 와가지고 다시 시대를 뛰어넘어가지고 이런 어떤 예술 방식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방식의 한 예감인 그런 예도 되어주죠. 예선 그렇게 또 다른 분 질문? 예, 아까 선생님 뭐 질문하는 거 있으신 거?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 왜? 괜찮은데. 아니 왜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더니 왜 갑자기? 선생님 괜찮은데. 예, 이제 그럼 우리 이제 텍스트로 들어가죠. 근데 텍스트 일단 시간이 좀 그러니까 제가 빨리 좀 요약을 좀 제가 파악했는 방식으로 좀 썼는데 좀 빨리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이게 플라톤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거는 이 플라톤을 언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탁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이제 이 플라톤 플라톤 전공자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 플라톤을 극복 안 하고는 여기에 막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현대 미학에 있어 우리가 현대 미학에 그 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또 플라톤이 또 던져주고 제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플라톤이 예술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방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모방론이라는 게 이제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 현상 세계하고 괜찮아 이제 현상 세계하고 이 본질 세계 즉 이데아 이 세계를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현상이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형이사학이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제 플라톤이 생각하기에는 이 현상 세계는 어쨌거나 간에 이 본질적 이데아를 모방했는 거고, 요걸 1차적으로 모방했는 그 장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봐줄만 한데, 이 예술가들은 이거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을 그 자체를 지금 이데아를 모방해가지고
해가지고 1차적으로 나오는 어떤 방식으로 장인이 하는 방식으로 아니라 장인이 했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모방하는. 이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환영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해서 예술가를 일단 이것만이 안 유효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텍스트에서도 보면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이걸 극복하는 어떤 방식이 이제 사랑이라는 게 나오죠. 이제 에로스 나왔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미 자체로 이제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로 나오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예술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부정적인 어떤 그 방식이 왜 이제 도래가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우리가 이 책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예술관의 관점이 이런데 그게 이제 형이사학이 이제 거기에 깔려 있고 사실은 그게 이제 사실은 그 국가론에서 자기가 말하는 이상 국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요소들 속에 예술가들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환영을 만들어내는 즉 이데아와 직접 관여를 이쪽으로 관련한 세계가 아니라 자꾸 이 환영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좀 이렇게 좀 혼탁하게 하는 말하자면 세상을 그 이데아를 통해서 실제 어떤 본질을 접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접근을 방해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좀 그 예술가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게 지금 이제 깔려 있는 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플라톤에 대한 어떤 이해죠. 그 어떤 도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 하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그 점은 플라톤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중기 이제 후기까지는 안 넘어가지고 중기 쪽에서 이제 향연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 그 에로스를 통해서 나온다고 보죠. 근데 이런 작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플라톤이 텍스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몇 가지 이제 히피아스 그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이제 이론들을 반박을 하죠. 결국은 뭔가 하면은 아름다운 것하고 미 자체하고 이게 아름다움 자체라는 것, 아우토 칼로 그 아름다움 자체라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하고를 지금 혼돈해가지고 자꾸 히피아스가 자꾸 이 문제를 지금 못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1, 2, 3, 그다음에 4, 1 그거에는 한 6가지 정도가 나오죠.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아름다운 여인이 아름다운 소녀는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름다운 소녀는 아름답다. 이게 기준을 아름다운 소녀는 아름답다. 미란 무엇이냐? 아름다운 건 뭐 미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제 소크라테스는 알고 싶은 건 미 자체를 알고 싶은데 히피아스가 대답하는 거는 뭡니까? 그런 것이 구현되어 있는 어떤 것 이걸 자꾸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크라테스의 어떤 입장으로 봐서는 뭡니까 자꾸? 그 아름다운 소녀가 아름답다라는 건 나도 인정을 하는데 그게 미 자체는 아니지 않느냐. 이게 이제 플라톤의 그 의도고 그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 그 세 가지가 아름다운 소녀는 아름답다. 그다음에 금은 금이 있으면은 어떤 그 주변을 아름답게 해주니까 즉 금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다. 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쌤은 뭐 아주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뭐 혹시 쌤 파악하셨어요? 한 단어만 딱 나와 있는데. 네, 세 번째 뭡니까? 예, 득.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그 텍스트를 넘어서서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이런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이걸 단순히 논증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차원으로서 보지 말고 그것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공부 쪽에 미 자체로 나가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히라빈들이 도대체 아름다운 걸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를 히피아스를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아름다운 소녀가 아름답다라는 거는
미가 인공미보다 앞선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 히랍인들의 어떤 미의식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도 왜 그러지 않습니까? 그 노망난 노인들 왜 그 젊은 애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옛날 황제들 보고 뭐 동양인 특히 심했죠. 동양인 막 보면 어린 소녀들을 막 이렇게 막 근데 이제 그게 진화 심리학적으로는 의미가 있긴 있대요. 그게 이제 어린 소녀들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기, 생동, 뭐 생식 이런 능력 같은 것들이 노인들한테 어떤 그런 에너지 비슷한 걸 이렇게 전파를. 근데 예? 회춘하는. 예, 맞아요. 회춘 뭐 그런 그게.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이 히랍인들 속에 아름다운 소녀는 아름답다라는 즉 아름다운 개념 속에 일단 하나로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 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순수도 들어가지만 금이 번쩍번쩍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이 번쩍번쩍하다는 것은 빛과 관련돼 있고 빛은 바로 인식하고 관련돼 있어요. 인식할 때 우리가 바로 이 그래서 그 금이 있는 곳의 물건들은 아름답다. 고로 금은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할 때 그 이면 속에는 그 당시 히랍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금으로 인해 나오는 어떤 광채, 빛 그런 다음에 그 빛을 통한 어떤 인식 뭐 이런 게 이제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 생동 그런 다음에 인식 이런 게 되고 이 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그 당시 뭐 영웅들, 히어로들 그런 다음에 그 당시 뭐 우리 일리아드 같은데 보면 다 전부 다 그게 바로 일종의 영웅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습속으로 영혼이 인정받은 것이 오래가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아름다운 것에 속하다. 여기는 이제 또 결국 여기 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성 같은 거, 실천, 어떤 윤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히랍인들이 평민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는 어떤 그 그리스적인 어떤 미의 개념 속에 실질 내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 유용성이 나오고 적합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텍스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쾌, 즉 시각적 쾌하고 청각적 쾌. 이 쾌가 이제 바로 우리한테 아름다움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이런 섹스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쾌락은 일단 뭐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 쾌를 굉장히 한정시키가 시각, 청각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시각, 청각 이 자체를 얘가 아름다운 미가 될 수 없는 건 시각적인 어떤 미, 청각적 미가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없는 거니까 바로 이게 모순이 나오는 거죠. 둘 다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러나 청각미가 아름답다면 청각미가 시각미에 대해서 배제시킬 수밖에 없는 고유한 독특성을 가질 거고 역으로 시각미는 청각미에 대해 그런 것을 가질 거니까 결국은 이게 모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여러분들 그 텍스트에서 나오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래서 뭐 모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면 속에는 결국은 이 속에는 결국은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쾌라는 것 자체가 미에 어떤 식의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거죠. 근데 실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현상학적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쾌감을 느끼잖아요. 좀 느낌.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쾌 자체가 미의 어떤 개념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미학사 자체에는 이제 계속 문제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미 자체는 뭐뭐한 것, 싱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어떤 싱으로서 미를 파악할 수 없는 왜? 미 자체는 이건 이래한데 어떤 싱으로 자꾸 봐가지고 하면은 자꾸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모순들이 이제 쭉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생각이고 이 화자 이 책 자체의 어떤 저자의 어떤 기본 생각은 이걸 지성적으로 끌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순들이 나온다. 이런 점들이 있다. 즉 그
성격 자체가 이데아라는 성격 자체가 즉 미라는 미 자체라는 것 자체가 이데아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지성적으로 일단 어떤 형태로 파악이 돼야 되는데 어떤 지성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어떤 방식 즉 감각적인 어떤 것에 근거해 있는 감각적인 것에 어떤 식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에 관련돼서는 그 어떤 식으로든 모순적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히피아스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난점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걸 극복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에로스에서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지에서 어떻게 하면은 예지미로 넘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감각에서 이데아로 넘어갈 수 있느냐의 어떤 그 가능성이 바로 이 징검다리를 넣어주는 매개가 바로 이 에로스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로스에서는 지금 감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아름다움이 궁극적으로는 이 이데아에서 나오는 설명을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조금 해야 되니까 좀 지우고 제가 잠깐 오늘은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한다 그죠? 그 기초 그 과정 앞에 그것 때문에 조금 기본 개념 때문에 그러니까 그 플라톤이 생각에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향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감각지에서 감각미에서 예지미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에로스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근데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나타나요.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이제 미 자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여기서 이제 플라톤이 아주 우리한테 중요한 걸 하나 던졌다고 보는데 뭔가 하면은 이 에로스가 뭡니까 사실은 감정이나 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순수한 이성만은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순수하게 어떤 좀 이렇게 로만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 이런 문맥을 읽으시는 분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지금 이 텍스트를 보고 여기서 지금 그런 면이 이제 나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에로스라는 게 사실은 뭡니까 이게? 그게 가능하려면 영감을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에로스라는 게 사랑을 하는 자, 그는 상대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어. 그 영감을 통해서 도덕적 덕성 같은 것들도 다 가질 수 있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야만이 비로소 예지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 이게 지금 그 예지계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은 감각미에서 예지미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다른 의미에는 또 어떤 의미인가 이게 이제 철학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 왜요? 딴짓 하다가 이렇게 아니 난 쌤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닌데 제가 이제 물으면은 쌤들이 읽은 텍스트하고 제가 읽은 텍스트하고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따라왔나 아니면 그런 걸 이제 물으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인식적 차원만을 지금 논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감각적인 어떤 지위가 있어가지고 어떤 예지계로 막 이렇게 쭉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냐? 지금 우리가 향연에서는 지금 그렇게 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영감이라는 게 나와요. 이 영감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그 인식적으로 통찰 이래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게. 상기론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는 그냥 형식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감각에서 예지미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감각 속에 사랑을 한 자는 육체의 미를 감지할 수가 있고 이게 중요하죠. 이게 사랑을 지금 한 사람은 육체 미를 감지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그 육체 미의 어떤 다른 어떤 육체 미를 동질화시킬 수 있고 즉 보편화 과정을 지금 자꾸 들어가는 거죠. A, B 육체미, C 육체미 자꾸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 자체에 대한 궁극적인 미 자체에 대한 걸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건 어떤 건가 하면은 이 부분적인 어떤 미 자체에서 사랑하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희미한 어떤 부분이 감각지에서 다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뿐이면은 지금 이 사랑하는 자가 그 어떤 뭐 회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부분적으로만 지금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어떤 거를 그냥 감각미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를 넣어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이게 육체미 자체만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육체미만이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온리만을 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버리면은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예지계로 못 넘어가잖아요. 예지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감각미에만 몰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영원한 것 혹은 아름다운 것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진 것 이거를 파악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예지미로 넘어가질 수 있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이 육체미를 발견했다고 하고 그 육체미에만 몰두되어 버리면은 곧 무슨 게 되는가 하면은 육체미로만 몰두가 돼버리고 거기에만 함몰돼 버리니까는 결국은 뭡니까? 예지계로 넘어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기라는 게 나오고 자꾸 부분적인 것만 감각계에서 육에서만 넘어가. 이게 이제 상기인데 그럼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뭔가 지금 도약을 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바로 이게 미의 힘이에요. 미의 힘. 미의 힘이 상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읽었는 그 텍스트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미의 힘, 미는 어디서 있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 이데아 속에서 있는 것이 이거를 여기서 읽는 걸 가능하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걸 통해서 미의 어떤 힘으로 미의 자체로 도달하게끔 이데아로 가게끔 해준다. 그렇게 해주는 상기를 해주는 상기 능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미의 어떤 힘이라는 거예요. 그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가는 이 탁시스라는 그게 그 창조적인 힘 이런 게 그거하고 비슷하게 대응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후기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 근본적인 그거는 이제 이 유사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조화를 미리가 아니고 이제 부유되어 있고 그 내재되어 있는 거를 즉 조화 세계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내재화시키고 내면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도 바로 인간 속에 내재화되어 있다는 내재화.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도 고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내재적으로 내면적으로 그게 부유되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지금 후기에서 이야기하고 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 지점, 그러니까 이데아의 미라는 게 이데아라는 세계 속에 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예술에서 미하고 진리를 그렇게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솔직히 그 왜 연관시키는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예술 통해서 꼭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요, 이제 아니죠.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이데아 중에서도 아주 빛나는 것. 실제. 예? 실제하는 뭐. 게다가 또
다른 이데아와는 달리 이 감각하고 바로 연관시켜주는 연관 바로 내재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미는 그 플라톤의 한 자에서도 다른 이데아와는 다르게 아주 독특한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텍스트 자체만으로도 보면은 그 사랑을 느끼고 할 때는 이제 그 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나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이 미와 그 덕, 그런 다음에 진리 이런 것과 같은 등가치의 어떤 그 의미를 이제 갖죠. 선생님, 그래서 좀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이데아 속에 원래의 실제의 미가 있잖아요. 예. 이데아에 그러면 그거를 아는 것이 이제 상기 때문에 우리가 상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가 있고 그걸 불러내는 것은 감각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상기를 일으키게 하는 거는 원래 미의 어떤 이데아가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지만은 촉발될 수 있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뭐를 통해서 촉발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감각에서 이제 촉발을 된다.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수 있죠. 좀 상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원래 이데아의 미 그 자체를 알 수 예, 있다. 예. 그게 이제 미의 힘에 의해서 그게 이제 가능하다. 그 힘이 그 이데아 속에 있는 이 실제적인 미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힘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뭐 사람의 뭐 어떤 의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견하려는 어떤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히피아스도 사실은 그 감각미에서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가지가 아름다운 것 한 가지 있을 때 거기에 어떤 본질적인 통찰을 통해서 유사한 것들의 어떤 공통점을 발견해서 그 속에서 이 어떤 그 공통적인 그러니까 미 개념을 이제 도출해 보려고 애를 쓴 과정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히피아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거죠. 이게 좀 분석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 아름다운 거냐라고 물론 이제 뭐 그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플라톤이었겠지만 어쨌든 히피아스도 그냥 우기지 않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어떤 아름다운 그 속에서 그 아름다움이란 미 자체라는 것을 이제 이게 추출해 내려고 그 사고하는 방식은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석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 거는 이제 이데아를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데아는 가령 개별적인 거를 분석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개별적인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름다움 어떤 거는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그냥 모은다고 이데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데아 개념은 그런 게 아니고 그 아름다움 이거는 뭐 때문에 아름답고 이건 또 뭐 때문에 아름답고 뭐 개별적인 여러 가지 그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청각미가 이제 지금 케이크하는 게 왜 다 그게 하는가 하면은 그런 문제점들이 다 생기는가 하면은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그 차원이 이게 이제 보편성으로 넘어가 버릴 때는 그게 이렇게 성격을 이렇게 모은다고 해가지고 이런 성격, 저런 성격, 이런 성격 뭐 빛나고 이렇게 모은다고 해가 그걸 다 이렇게 그럼 세상을 우리가 다 이제 찾아가지고 다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 그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다 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개념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플라톤의 생각은.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게 그 이제 이데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이 종합의 힘이 필요한데 그게 영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뭐 영감을 얻고 그러면 감정이 중간에 이제 개입이 되어야만 이 뭐 ABCD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어떤 이 뭐 본질적인 미의 어떤 본질을 우리가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종합하는
하는 힘이 없다면은 그거는 개별적인 위로밖에 끝나지 않는다는 예, 뜻이에요. 예, 예. 그러면 그게 히피아스의 방법론은 어차피 거기까지는 동일했는데 그 한 단계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이데아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논리의 끝에서 이게 자연적으로 도출되는 그런 뭐 어떤 연역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예, 연역적인 그렇죠. 방법이 아니라 그렇죠. 이건 그냥 그렇죠. 아예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예. 걸 상정해 놔놓고 예. 히피아스를 까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네 말 결국은 틀렸어. 아무리 네 나를 비켜봐봐. 이거는 분석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데아를 상정하지 않으면 너는 어차피 한계에 막다른 길에 도달할 거야. 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 웃어도 됩니까 이거? 그렇게 상스러운 말을 썼어요. 아니 괜찮아요. 오히려 뭐 그렇게 용어가 적나라하게 나가시는 거든.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귀납법이 가지고 있는 제일 약점이 뭡니까? 반증이 나오고 반증이 나오면 뭐 폐기해야 되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는 임시적. 예외가 임시적인. 임시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또 뒤에 다른 말로 뭔가 하면 그게 보편성이 아니고 컨벤셔널 걸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편자, 보편성, 본질, 본성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런 우연적인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면 신이에요, 신. 절대적인. 예,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동양인의 서구 사상을 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런 식의 어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좀 이 플라톤에 있던 이 생각도 처음엔 조금 이렇게 좀 따라가기는 조금 그 기본적인 건 그런데 뭐 저희들은 워낙 세뇌가 돼가 이제 그렇게 텍스트 세뇌가 돼가지고 뭐 이제 그 무리 없이 가지만은 참 일반적인 어떤 동양적 사고 방식에서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에 좀 힘든적인 어떤 그런 논리적인 어떤 그런 동양적 사고방식에 예? 보면 플라톤의 생각도 좀 후지잖아요. 후지죠. 후지죠. 많이 후지죠, 사실. 예. 사실 연역적이고 관념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이라든지 뭔가 설정을 해놔야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는데, 이게 설정해놨는 게 정확하게 우리는 후대 경험이나 이런 거 다 해봐가지고 그게 근원적인 게 없다고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되게 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원적인 거라고 착각하면서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 뭐 어떤 다른 근원에 다 결과물이잖아요. 그죠? 다른 근원의 결과물인데 무한히 계속 추적해 나갈 수 없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예전에 스피노자가 무한히 이제 거꾸로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단계 직관이 중요하다고 그거 이야기했는데, 그런 한계에 계속 부딪힐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이제 플라톤이 가지고 있던 눈의 해상도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해상도보다 떨어지잖아요. 사실 흑백 TV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맞다 이렇게 내 말 다 맞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HDTV나 UHD-TV를 보고 있는데 뭐 처음 나왔을 때 컬러 TV 가지고 대단한 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사실은. 저는 근데 거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그 에로스가 저 예전에 대학교 때 그 플라톤 얘기할 때 에로스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에로스보다는 어떤 이성적인 에로스라는 그런 개발서에서 그걸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는 두 개를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예, 근데 그러면 좀 더 이 사람이 자기 논리를 반격이 어렵게 만드는 게, 차라리 논리는 반격할 수 있지만 저기다 감정이라는 걸 넣으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지,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감정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좀. 근데 이제 하이데거를 공부하셨다고 하니까 그 하이데거를 한번 좀 이렇게 한번, 혹은 실존주의자들을 한번 보면은 그 실존주의자들한테는 기본적인 그 진리가
방식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스팀뭉이라는 그 자체가 뭐 두려움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게 일종의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세계가 드러나고 그 진리의 어떤 가능성이 열려진다고 보지. 보통 우리가 이제 폐쇄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관계, 뭐 이런 학습적인 관계, 일상적인 관계 이런 때는 어떤 사물이나 세계가 이렇게 정형화된, 형식화된, 이제 그 뒤에는 우리의 정치, 사회, 경제의 구조라는 게 이제 깔려 있는 방식으로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다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플라톤의 저 영향력이 서양을 막강하잖아요. 예. 쟤를 말하지 않으면 예. 거의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럼 저기서 아까 말씀하신 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저 에로스 예, 예. 감정이라고 저도, 말씀하실 때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하는 건 플라톤이 어떤 뭐 지성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감정 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뭐 실존주의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어떤 철학사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건가요? 그 감정이라는 쪽에서. 요 감정이라는 그 자체를 이제 제 나름대로만 해석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좀 넓은 의미에서 그냥 영어로 말하는 필링 이런 차원을 조금 넘어서는 그러니까는 인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구조가 현대에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많이 밝혀졌잖아요. 특히 실존주의 덕분에 많이 밝혀졌는데 우리가 평범한 방식으로 인식한다는 이 자체는 우리가 원래는 근원적인 건 줄 알았는데 당연히 보편적인 어떤 진리인 건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었다는 거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하고 소통을 할 때도 이게 마음이 맞다. 뭐 왜 그러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뭐 딱 보고 그게 딱 통해야지 뭐 수표가 막 그냥 휙휙 날아가고 이러지. 그게 안 통하고는 그런 것이 뭐 수표가 휙휙 안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처럼 이 우리의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소통이나 아니면 진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방식은 이런 어떤 그런 인식적인 제가 이거 아까 이제 인식이라고 말했을 때 좀 순수하게 어떤 아주 이렇게 좀 과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방식과 비슷하게 어떤 학문적인 어떤 그런 방식이 이제 인식인데 사실은 플라톤이 말했을 때 이 인식은 굉장히 좀 넓은 거죠. 좀 넓은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이걸 만약에 이제 그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서양이 그 서양 역사가 이제 플라톤으로부터 쭉 그 하면서 플라톤의 어떤 그 고유한 생각, 그 풍부한 생각을 그대로 이렇게 그 한 방향으로만 발전시킨 건 아니거든요. 여러 쪽의 어떤 방향이 있고 워낙 플라톤 자체 내에서 풍부하고 또 여러분 이 텍스트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그 미메시스를 좀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크로체 미학만 읽어보더라도 이 플라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예술가를 우리가 좀 모상에 대한 어떤 예술가 쪽으로 봐가지고 굉장히 이걸 창부 아니 크로체 미학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거는 뭐 이제 저질 중에도 저질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어떤 용어로는 창부 뭐 이런 식의 어떤 부류에 속하는 정도로 볼 정도로 예술가를 그렇게 폄하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 그리스계의 어떤 그 기본 정신 자체는 또 시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인식의 어떤 방식이 있기 때문에 플라톤적인 것과는 좀 다른 방식이 뭐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는데 우리 텍스트에서는 오히려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플라톤에 대해서 미메시스를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지금 해석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석하기에는 플라톤 생각이 워낙에 좀 풍부하게 변하잖아요. 예? 그 사람 생각도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또 초기, 중기, 후기도 또 이렇게 다루고 또 아까 그 아까 그 몬드리안 설명할 때도 사실은 그 비율 비례 관계는 플라톤 후기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이 모방에 대한 어떤 거를 몬드리안의 비판해 나가 극복해 나가는 과정만이 아닌 오히려 또 어떤 의미에서 역으로 플라톤의 후기의 어떤 그런 것과도 또 연결되고 있는 그런 어떤 이런 좀 다차원적인 어떤 층을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거다. 그러나 이 에로스라는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텍스트 자체로서 보면 이 에로스는 절대 그런 것만 아니거든요.
인식론적인 어떤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읽은 이 텍스트 자체가 그냥 이걸 해석했는 게 아니고 텍스트 자체에서 지금 우리가 발견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에로스를 통한 어떤 방식으로 이 예지계로 넘어가는 특히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들 그 철학사에 보면은 뭐 아니면 철학사를 읽으면은 자꾸 아니면은 심지어 크로체 같은 책 이런 굉장히 크로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이탈리아에서 심지어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보는데 거기도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해를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한 거죠. 이런 플라톤의 어떤 그 부분적인 어떤 그런 부분만. 그러나 실제 이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풍부함은 그렇게만 또 이해될 수 없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우리 텍스트 자체 내에서도 지금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거고 더 구체적으로 이 에로스만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그렇게 파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여기 지금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면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강의를 좀 많이 마쳐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종래에 가지고 있던 이 텍스트에서 종래에 가지고 있던 시간 다 됐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요거는 조금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보충 설명 조금 해드릴게요.